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좀 춥죠? 날씨가 춥습니다. 네. 네.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또 어떤 곡입니까? 베토벤이라는 설이 있던데.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시면 그러니까. 어쩌나. 네, 이 곡은 좀 역동적이면서 영웅, 베토벤 하면 영웅이 생각나시죠? 네. 그런데 그 가운데 굉장히 부드럽게 감싸는 어떤 다정한 선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먼저 들어봐도 될까요? 좋죠. 음악 주세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 뭔가 이 황제가 취임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음, 좀 멋있죠. 일단 도입부부터 굉장히 장엄하기도 하고 의미심장하기도 화려합니다. 하고. 맞아요. 네. 오늘의 제목은 그래서 혁신의 앞장선 영혼과의 만남,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명곡에 혁신의 앞장선 영웅과의 만남.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 있는데. 혁신, 영웅, 만남. 네. 이 제목을 붙인 의미가 있습니까? 베토벤의 음악이 당시 살았던 그 당대 사람들에게 그런 격변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이었거든요. 네. 당시 사람들 특히 베토벤의 음악을 즐겨 들었던 빈의 어떤 귀족층은 그런 자신들이 익숙해져 있었던 우아하고 격조 있는 틀을 깨고 짜잔하고 나타난 그런 혁신적인 음악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죠. 베토벤 초기 작품들이 아무래도 이제 모차르트나 하이든 영향을 받은 고전주의 작품이었다면 피아노 협주곡 3번은 좀 음악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그럼요. 아무래도 베토벤의 베토벤 다음을 처음으로 나야라고서는 조금 더 확실히 뚜렷하게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대가들의 이제 쌓여 있던 그렇죠. 어떤 작품들에 전통으로 비해서 이어진 그런 분위기에 비해서 좋습니다. 네, 이 작품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의 개성이 확고하게 드러나는 작품인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예요. 하지만 아주 낭만적인 선율 그리고 정열적인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 있죠. 근데 피아노 협주곡을 완성한 거는 1800년 초인데 그 시기는 협주곡 1번을 완성한 지 2년 후였어요. 근데 베토벤이 굉장히 자신이 고심한 끝에 이 협주곡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자신감이 아주 충만했는데 이 곡을 쓴 후 베토벤이 라이프치히의 출판업자 허프마이스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허프마이스터 씨, 나는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을 다음 연주회를 위해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베토벤이 그렇게 낭만적으로 얘기했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작품을 이 편지에서 말하는 그 훨씬 뛰어난 작품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피아노 협주곡의 3번이죠. 근데 이 시기가 이 협주곡이 탄생한 시기가 1796년에서 1803년, 즉 베토벤이 귀병을 앓고 또 그 귀의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처절한 절망 속에서 쓴 작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고뇌 그리고 비애가 또 어떤 인생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 있기도 하고요. 베토벤이 피아노 협주곡을 5곡을 썼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단조입니다. 유일한 단조.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협주곡 3번을 초연하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즉 그렇죠. 연주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다. 사실 되게 안타까우면서 재미있죠. 뭐 베토벤이 천재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일단 1803년 봄 4월 5일에 안데아 빈 극장에서 베토벤이 33살 때 초연이 되었는데 리허설은 연주 전에 딱 한 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자리에 있었던 제자 퍼디난트 리스에 의하면 오전 8시에 리허설이 시작이 되었는데 완전 난장판이었다는 거죠. 일단 오케스트라가 비엔나에서 좀 한 단계 아래로 평가되는 그런 오케스트라가 왔답니다. 한 단계 아래로 평가되는 오케스트라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비슷한 때에 하이든의 천지창조 연주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경쟁 기획사에서 자신들이 더 좋은 연주를 선보이고 싶어서 아주 탑티어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먼저 뺏어가고
베토벤에게는 상대적으로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이제 연주자들이 모인 오케스트라가 오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오케스트라는 등급이 좀 낮은 오케스트라에 네. 리허설은 한 번 해서 네. 공연을 올렸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주가 안 좋지. 안 좋죠. 그리고 오전 8시에 시작했는데 이미 오후 2시에 배가 너무 고프고 다들 지쳐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내려져 아니 근데 오죠. 어떻게 리허설을 한 번 하고 연주를 할 수가 있죠? 이건 좀 그러게 충격적인데. 말입니다. 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베토벤의 연주를 하는데 오케스트라가 그 탑 클래스 오케스트라 오지 않았다라는 것도 조금 이해하기가 의외죠. 쉽진 않네요.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다들 조금 예민했던 리허설에 네. 이제 베토벤의 오랜 후원자였던 리흐노프스키 백작이 빵과 햄과 와인, 소위 요즘으로 얘기하면 밥차. 네, 촬영지에 밥차 이렇게 팬들이 보내잖아요. 밥차를 보내서 그렇게 좀 짜증났었던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고 하네요. 오전 8시부터 리허설을 오랫동안 해서 그렇죠. 아까 배가 고팠다고 아, 말씀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 좋아졌으면은 그래도 좀 리허설 시간이 후반부에는 좀 괜찮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키워드가 악보가 일단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채 리허설을 했다고 해요. 네. 악보도 미완성에다가 배는 고프고 음, 오케스트라 수준은 높지 않고 않고. 리허설은 한 번밖에 안 되고. 그렇죠. 야, 저는 근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음, 물론 모차르트 이전 시대나 이럴 때는 카덴자 부분이나 네. 애드립 부분 연주자에게 맡겼기 네. 때문에 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아니 어떻게 고전주의의 이 완성이라 할 수 있는 베토벤이 악보가 완성이 되지 않은 채 그렇게 꼼꼼한 베토벤이 말이죠. 공연 당일날까지 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초연 때도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베토벤이 연주를 했는데 거의 악보를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떠오르는 음악을 연주를 했다고 해요. 하...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베토벤이 네, 악보를 넘겨주었던 제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보에는 음표가 있다 없다 빈 페이지도 있고 약간 이집트 상형 문자 같은 어떤 기호들처럼 보이는 문자도 있는데 난 전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악보를 어떻게 넘겨줘? 그러니까 아니 악보를 같이 읽고서 그쵸. 이 페이지 터너 넘돌이 넘순이의 역할은 악보를 보면서 보면서 넘겨야 되는데 읽어야죠. 어떻게 넘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베토벤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면 바로바로 악보를 넘겨드렸답니다. 참, 이게 지금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 본인의 기준에서 다 평가를 하잖아요. 음, 아마 베토벤도 본인이 천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왠지 알 거라는 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이 곡은 할리기 슈타트 유서를 썼던 시기의 작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또 운명 교향곡 등등 이런 곡 많은 작품들이 이 시기에 작곡이 됐는데 아무래도 베토벤이 이제 귀가 안 들리는 초기이기도 하고 음, 심리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대단한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토벤이 비엔나로 이주한 게 네, 그가 20대였어요. 네, 20대에 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제 개성, 자신만의 음악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당시 비엔나에 있는 사람들은 틀에 잘 짜여진 격식에 맞는 또 아주 밝고 음, 경쾌한 다소 모차르트, 하이든 같은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네, 베토벤이 등장으로써 아주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게 돼요. 좀 어, 거칠었고 음, 어, 어떤 시스템, 틀 안을 벗어났고, 그리고 레인지가, 아까 음악의 어떤 다이나믹의 레인지가 굉장히 폭이 넓었고,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전환들로 무엇을 기대하며 들을지 모르는 그런 음악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약간 거부하는 듯 하면서 그걸 굉장히 이제 포용하게 되는 거죠. 또 나중에는 맹목적으로 굉장히 베토벤의 음악을 또 지지하게 되고요. 이런 본격적인 스타일이 이제 피아노 협주곡 3번에서 표출되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기가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버리고 과감하게 베토벤만의 음악을 세상에 알리는 강렬한 스타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시대를 여는 곡이군요. 맞아요.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혁신의 앞장선 영웅과의 만남.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문자 하나 소개할게요. 박양미님, 음악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클래식에 빠져들고 있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저도 음악 잘 모릅니다. 박양민님 우리 함께 배워요.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의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곡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눌 텐데요. 유일한 단조 협주곡, 베토벤이 왜 이 작품을 단조로 썼는지 몹시 궁금한데 선생님 이유가 뭡니까? 일단 여러분 이 곡 아시죠? 방금 틀린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딴딴딴딴. 네. 예. 그리고 또 미창. 코드만 들어도 아시네요. 저 이거 조금 쳤습니다 제가. 네. 그다음에 앞에만. 네. 딴. 이게 지금 피아노 협주곡 3번.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혹시 청취자분들이 아실런지요? 이 곡들은 다 C 단조. 굉장히 운명적인 키라고 하는데 C 단조로 이루어졌고요. 이 C 단조는 베토벤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건 베토벤이 굉장히 좋아했던 또 작품이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4번인데 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들리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4번을 듣고 너무 아름다워서 길을 멈추고 곡을 썼다고 해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죠.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살짝 저는데 느낌이. 처음에 잃었던 이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4번의 서두예요. 근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베토벤이 자신이 평소에 존경했던 모차르트의 이 곡을 토대로 이 3번의 협주곡 1악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거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4번이 네. 보통은 카덴자 이후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주하고 끝이 나잖아요, 웅장하게. 네. 근데 카덴자 이후에 다시 솔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함께 끝까지 같이 연주를 하죠. 근데 베토벤의 협주곡 3번 또한 이 모차르트의 스타일을 좀 모방해서 비슷하게 끝에 오케스트라 피아노가 함께 웅장하게 마친답니다. 그 부분은 좀 들을 수 있습니까? 뒷부분을요? 네. 오케스트라 받을요? 아니요,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1인 2역은 못합니다. 궁금할 것 같아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너무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1악장 더 추가해서는요. 네. 1악장이 시작이 이렇게 갔잖아요. 네. 근데 이건 오케스트라로 시작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솔로가 마치 이제 굉장히 운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주 강렬하게. 끝난 다음에 이렇게 뭔가 역동적으로 스케일이 올라가면서 1악장이 이제 시작이 되죠.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거라 살짝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개의치 말아주셔야 됩니다.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 방금 멘트 괜찮았죠? 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마구 공격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자, 좋아요. 네, 이 악장이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굉장히 역동적인 작품 안에 따뜻하고 다정한 그런 감싸는 듯한 선율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악장이 또 라르고. 라르고 악장으로 보통 이 악장 다 오케스트라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피아노 솔로로. 아마 청취자 여러분 베토벤의 그 깊은 고뇌와 슬픔이 좀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감싸죠. 네. 그리고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마지막 악장은 론도 알레그로인데 이거 역시 좀 재미있게 피아노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집시품의 음악이 등장하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지금 C 단조잖아요. 네. 근데 이 악장도 C 장조로 옮겨가거든요, 나중에. 네. 근데 이 3악장이 C 단조에서 C 장조로 옮겨가면서 고뇌에서 역경에서 승리로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으면서 곡이 마무리를 하죠. 베토벤이 이 전에 있었던 피아노 협주곡 작곡가도 우리가 언급한 뭐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에 비해서 강력하게 피아노를 밀어줬네요.
그렇죠. 피아노 음. 파트 부분을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나와야 되는 기존의 인식들 부분에서 피아노를 더 비중을 확 늘렸다는 느낌을 제가 네. 받는데 맞는 겁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냥 피아노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나는 일단 한다. 이러고 이제 꽝 때리고 시작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들으니까 베토벤은 뭐 모든 악기를 사랑했겠지만 또 피아노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나 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곡이라 오늘도 의미가 있는데요.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어마이공님, 클래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가는 게 더더더 재미있어요. 음악에 묻어있는 이야기를 멋진 연주와 함께 재밌게 풀어주는 김윤경 선생님은 이야기꾼인가 피아니스트인가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꾼입니까 피아니스트입니까? 둘 다 하면 안 됩니까? 아 예, 둘 다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윤경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조심히 가시고 선생님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윤경 쌤 보내드리면서 오늘 소개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 3악장을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